사실 이제 오늘 입시 때문에 정 교수님이 서울에 우리 자녀분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우리 강의 때문에 올라오시지 않고 이렇게 어, 저희들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KMI의 전영모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는데 미리 감사의 뜻으로 박수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기업원 전영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처음 들었는데 되게 재미있네요.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저는 원래 산업공학 전공이고, 이제 산업 쪽 공부를 많이 해서 해양수산 쪽에서,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이제 산업 쪽 이제 분야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해양성 분야 전 분야에 걸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내용들은 아마 동영상을 많이 쓸 겁니다. 그때도 김인영 교수님께서 보신 것도 비슷한 거였을 텐데 이제 유튜브나 그 베이스로 해서 기술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좀 됐나요? 예, 예,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 이제 블루 이코노미에서 혁신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DHL이라는 기업에서 그 트레이드 라이더라고 해서 원료 분야에서의 어떤 앞으로 있을 트렌드를 이렇게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년 6번째 그 개정판이 나왔고요. 거기 나온 이제 그 레이더입니다. 레이더고요. 그 레이더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시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하고 사회적 변화 구분을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다양하겠지만 크게 보시면 이제 서큘러리티, 그러니까 순환 경제, 자원을 순환하고 재활용을 폐기물 재활용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화, 현재 가장 이슈되는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 평등, 그리고 포용, 다음에 이제 포용 같은 내용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환경적인 스튜어드십, 책임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실버 이코노미. 여기 실버 이코노미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이코노미 하면 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실버 이코노미는 고령화된 사람들 또는 시니어 엑스퍼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개념, 그래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피케이션, 스마트화, 그리고 공유경제, 쉐어링 이코노미 이런 정도가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트렌드가 될 거라고 바라봤고요. 예, 기술 측면에서 보시면요, 이제 아까 그러니까 기술 측면은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하고 좀 연결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기술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뭐 빅데이터하고 분석하고 IoT, 블록체인의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베이스드 머터리얼, 해양 바이오 같은 것들, 그리고 센서랑 IoT, 디지털 트윈. 예를 들어서 이게 항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애를 쓰고 있냐면 In this project, there are three different application scenarios. Port operation monitoring. Utilizing a data-driven equipment model, 720-degree digital twin monitoring system that leaves no blind spots. Container and yard management. 다만 이제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드론하고 엣지 컴퓨팅. 드론은 많이 아시겠 거고요. 엣지 컴퓨팅은 약간 그 서버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클라우드는
어떤 시스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엣지 컴퓨팅은 특히 이런 자율운행이나 자율주행에서 각 단말에 있는 객체들이 스스로 컴퓨팅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신만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 어려우니까 각 단말 끝에 있는 장비들이나 뭐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시키는 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스켈레톤, 외골격계, 그다음에 익스텐드 리얼리티, 가상현실. 외골격계는 아까 실버 이코노미로 연결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In movies and in real life, they've given us superhuman strength and allowed us to push our boundaries. So are exoskeletons the next step toward the future? Let's take a look. Exoskeletons are wearable robotic units with onboard computers that manage a system of motors, pneumatics, levers, or hydraulics to restore or augment our movement. Initially developed for medical. 그러니까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 또는 체력적으로 좀 전문 지식은 풍부하지만 경험도 풍부하지만 체력적으로 몸 자체에서 이게 힘이 빠졌을 때 이걸 통해서 보완해 주는, 그래서 그들의 수 있는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형태의 외골격계의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봐서 이런 것들 또 이런 거와 연장된 것들이 우리 해양에서 또는 해양수산, 해운항만 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될 것이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New Type of Vessels,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선박들. 두 번째가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똑똑한 물류. 그 세 번째가 항만의 진화, 포트 에볼루션. 네 번째가 혁신적인 블루푸드, 수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리 수산에서 나오는 새로운 블루푸드들. 마지막이 에너지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될 거에 대한 데에서 간략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한 학기를 강의할 내용들인데 이제 이걸 한 번에 몰았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분야별로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재밌게 들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선박, 자료는 선박이고요. 하나는 친환경 선박, 디카보나이제이션 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이 이제 새로운 선박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자유로운 선박은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 2016년, 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진행돼서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2025년까지 해수부랑 산업부가 R&D를 진행하고 있죠. 25년까지 3단계 자율형 선박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3단계면 인원을 최소화한 선박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30년까지는 4단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국마다 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형태고요. 친환경 선박은 이제 이건 수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를 수입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소를 만들기 위한 저기 그린 수소죠. 친환경 수소를 만들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화석연료, LNG라든지 뭐 부생수소를 개질해서 나오는 수소를 이제 그레이 수소라 그러는데, 그 그레이 수소는 기본적으로 수소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를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탄소를 포집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이제 분류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완전히 전기분해로 완전히 탄소 배출 없이 만드는 수소를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정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 자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30년 수소 사회가 본격화될 때 아마 이렇게 보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수소를 수입해 오는 그린 수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좀 막 준비하고 있는 호주라든지 그 수입해 오는 개념이 돼서 그러면 항만이 그런 수입의 관문이 될 것이고, 항만에서 그 수소를
이렇게 운항한 선박에 대한 벙커링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먼저 자유로운 선박은 제일 처음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쉽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범 운항을 한 것이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했고요. Caritas is on a course to cut off our ship, and we will see what our autonomous systems are doing to make sure that we do not come into collision with Caritas. Captain Tuomas Mikkola has now taken full remote control of this vessel. 사실 놀라운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쇼업이었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로 했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일본에서 그때 IMO에서 만들고 있는 자유로운 선박의 중간 보고에서 나온 어떤 규정에 따라서 처음 운항한 선박이 이 선박입니다. 이건 이제 밤에 운항을 했어요. 밤에 좀 일본 연안을 좀 아까 그 선박보다 좀 긴 거리를 운항을 했던 것이고 야간 운항해서 성공적으로 운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열심히 했고 물론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을 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현대중과 만든 배가 대양 횡단을 했습니다. 많아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3일간 기술로만 에 의해 운항했습니다. 최적의 인도와 인에서 충남 보령까지 2만 킬로미터의 항로 중 1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대양을 횡단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자율운항 대양 횡단은 최저도로 안 되는 자율운항 횡단 점에서 해양 사고 중 전시 나선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 외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바로 7월 달인가 8월 달에도 삼성중과 만든 배가 이제 타이완, 대만을 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유로운 선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 생각했을 게 수소입니다. 이게 수소로 가는 배. You're looking at the first boat capable of making its own hydrogen fuel from the water underneath it. Meet the Energy Observer. Each day, the Energy Observer produces enough energy to power 9 homes for 1 full day. Once its batteries are full, it stores the extra entirely because most folks together, these technologies allow the vessel to be bottom in 2 reflections ion battery end up with toilizing components before trip. The Energy Observer pulls up seawater and forces it through a filtering membrane to remove the salt. Then, maximum efficiency. Those 2 skinny sails are twice a full 3 Ocean Wings world since 2017. But the first of its kind vessel's trip has faced much years of this long and arduous world tour. 다만 이 배는 아직 그러니까 어떤 상용화된 배라기보다는 그냥 수소를 통해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배였고요. 실제 노르웨이에서 나온 첫 번째 상용화 배는 상용화 펠입니다. 이거는. 특히 주목할 게 이거는 기체 수소가 아니라 에스카프터로 엘리트 파이브로테스트에서 리트로 보시면 되고요. 재작년에 런칭을 했고 실제 상용화됐고 이제 트러플처럼 선박 상용화 배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소로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수소의 한계점, 그러니까 액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영하 250도까지 끌어내려 액화가 되는 문제점. 그래서 아직 기술력이 못 따라온 거. 심지어 액화시켰을지라도 현재 벙커 수위보다 부피가 커서 선박에 그걸 사용하고자 하면 더 많은 그러니까 화물 공간이 줄어든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제 수소로 대양 항해는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IMO 그런 다양한 규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가 메탄올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현대 미포조선에서 메탄올 선박을
산지필코에서 만든 워스트 인증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나온 첫 메탄올 컨테이너 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되고 있고 많은 지척에 대해서 수주 전략이 많은 편으로 남아 있고요. 이건 좀 재밌는 개념인데 옛날에 돛을 달고 갔듯이 이제 바람으로 완벽하게 가진 않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배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게 로타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선박의 엔진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완벽히 가진 않지만 이걸로 운항 효율을 높이고 로스파워라는 회사가 여기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항하는 장면을 보시면 또 하나 회사가 요 아네모이라는 회사가 운항하는 일본에서는 이런 개념을 또 하나 만든 게 일본에서 이제 만든 거는 약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같이 생겼죠. 이제 하드웨어 셀이고요. 일본 MOL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아트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실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다는 탈출에서 정도 외진의 연료를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라든지 뭐 그린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엔진 에너지들이 선박 활용됐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바람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아까처럼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린 메탄올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이제 주로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메탄올 선박 같은 건 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건조를 하고 있고요. 자,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봤습니다. 두 번째 볼 건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IoT 및 디지털 트윈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 컨테이너와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테이너는 한마디로 추적 가능한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이제 보통 컨테이너 흐름을 좀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공 컨테이너가 비어있는 그러니까 내가 컨테이너로 어떤 화물을 보내고자 하면 컨테이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가 선사에서 주문해서 받아야 되는데 선사는 보통 그 컨테이너를 그 항만 장치장에 공컨테이너 장치장에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화주 요청이 오면 선사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보냅니다. 그럼 그 차량에 띄워서 보내면 그 장치장에서 그러니까 화주가 화물을 싣고 돌려보내고 컨테이너에서 배를 싣고 다시 다른 컨테이너 터미널 배로 간 다음에 그걸 다 육지로 움직이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있을 때는 선사가 컨테이너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장치장에 있을 때도 파악이 좀 되지만 그 육상을 다닐 때는 사실 선사가 컨테이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더 넘어서 예를 들어서 리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냉컨 그러니까 냉동 화물이나 또는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이런 상할 수 있는 의약품 같은 화물을 할 때는 온도나 습도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 점점 더 돼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컨테이너가 개발돼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루리의 보고서를 보면요. 2027년까지 드라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일반 컨테이너의 약 25% 정도까지 38% 정도까지가 전체 컨테이너 중에서 드라이 컨 중에서 38% 정도가 스마트 장치를 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그 얘기는
스마트 컨테이너는 그 냉동 컨테이너와 달리 습도나 온도를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비율, 빠른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산의 확보, 다음에 그 가시성의 확보, 그리고 스마트 홈 내에서의 화재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퍼 컨테이너는 더 빠르게 성장해서 이미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27년에는 약 전체 컨테이너의 80% 넘게 거의 90% 가까이가 이런 스마트 기능 컨테이너 될 거다. 스마트 컨테이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스마트 항만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 항만, 하고 뭐 자동화 항만, 다음에 뭐 지능 항만, 이렇게 항만을 정확히 일을 하거나 그쪽에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자동화 항만이나 지능 항만도 모두 스마트 항만의 일부분이고요. 그 거꾸로 말하면 스마트 항만은 무조건 자동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항만이 스마트 항만에 포함되지만 스마트 항만이 모든 장비가 자동화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함부르크 항인데요. 함부르크 항이 자기네 항만을 모든 항만인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자원을 최적화시킴을 통해서 항만을 물리적으로 2배 확장하지 않고도 실제 용량을 2배 확장한 사례가 이제 함부르크 사례였고요. 이 함부르크를 통해서 스마트 포트 로지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항만들이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항만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좀 보시면요. 먼저 스마트 컨테이너를 좀 보시면 이건 하플로이드. 텍사스 중에 하나 하플로이드인데요. 하플로이드는 지금 거의 굉장히 본격적으로 스마트 컨테이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열콜은 오래되게 다르겠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에 모든 냉동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는 다 스마트 장비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플라이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온도, 에어랑 온도 스표를 다 볼 수 있게 됐고 GP도 볼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현재 상선도 2년 전에 스마트 컨테이너가 아니라 리퍼 컨테이너에다가 IoT 장비를 붙였습니다. IoT 장비를 Hyundai Merchant Marine i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in refrigerated and freezing containers to strengthen R&D. With the recent increase in expensive sensitive cargo, the demand from global shippers is increasing in refrigerated and frozen container segment. When equipment is installed, not only the real-time location of cargo, but also temperature, humidity.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사들은 기본적으로 얼라이언스를 맺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대상선에 들어가 있는 얼라이언스가 디얼라이언스에 보면 아까 하팔로이드에 들어가 있고요. 일본에 ON이 들어가 있고 이런 선사들이 지금 발빠르게 스마트 컨테이너를 장착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있어서 같이 화물을 공유하고 나누고 선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뒤쳐져 있다가는 다시 고객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스마트 컨테이너를 장착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포트, 그러니까 스마트 항만.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 항의 사례입니다. 잠시만요. Smartest city. There's an intelligent railway point, information about the port's many bridges, and mobile sensors to determine the precise locations of equipment like cranes. And lots more is planned for the future. The Twin Sim project will create a digital twin simulation of the container terminal, visually depicting in 3D its physical properties. Ja, wir haben bereits 2008 We started developing the smart port back in 2008. This is our intelligent harbor. Lots of sensors are being installed. We want to improve at anticipating maintenance intervals before things break. We've created a smart bridge and a digital twin of the Port of Hamburg. Lots of simple things like movable infrastructure, bridges and locks are managed. Lots of sensors. Physics and mobile 3D digital twins. Things like The North Sea port of Bremerhaven is also proceeding full steam ahead. TAI.com to do.
또 하나의 경쟁 항만이 이제 엔터프 항만인데요. 엔터프 항만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Supply chain was optimized. Capabilities of blockchain. In the port, information of the waterways available, then of course the companies that are using our ports and the ships that are transporting the cargo across the ports. If we select a ship, we can see the last 3 hours of where that ship has been. This gives a really nice view of the depth situation, and it shows the ships in relation to the depth. By combining all these different data sources in well, One of the main drivers of success. 이런 부분은 확실히 유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 포트에 대해서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인 항만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의 진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보습니다. 하나는 항만 자동화, 또는 항만의 친환경 항만. 항만 자동화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유럽에 있는 항만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그 마스볼락에서 이시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야드랑 이송 장비, 그러니까 야적장하고 화물을 나르는 장비를 자동화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또 지금 발빠르게 중국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항만은 여기 보시면 보지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항만에 전기를 쓴다, 또는 뭐 항만에서 입상전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많았지만, 현재 지금 새로운 트렌드는 항만 내 장비에서 수소를 쓰는 이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박 대양 항해하기는 이제 부피가 커서 힘들지만, 오히려 항만 내에서 항만 장비들에 쓰기엔 되게 좋은 에너지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면 이제 충전 시간이 되게 짧고 전기에 비해서, 그리고 순간 토크도 좋고, 이런 면에서 수소를 위해 장비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시면, 먼저 자동화 항만 보시면, 대표적인 자동화 항만이 이제 로테르담 마스볼렉에 있는 월드게이트 터미널입니다. 이게 가장 앞서 있는 터미널이고요. Werken bij RWG is havenwerk 2.0. Als remote operator ben ik vanaf kantoor nauw betrokken bij het laat- en losproces van de kraan. Dat is prettiger werken en veiliger. Ik werk zelfstandig, maar tegelijk in een team. Met collega's buiten en binnen. Duidelijk communiceren is dus belangrijk en natuurlijk werken volgens de procedures. Maar dat is juist wat het interessant maakt. Als remote operator doe je een klein maar belangrijk deel in het grote geheel. Daar komt veel bij kijken en dat houdt mij scherp. De manier van werken als remote operator bij RWG is nieuw. Daarom wordt iedereen... 특히 거기서 들어온 AGV, 그러니까 이송 장비를 보면 재밌는 게요. 이송 장비는 우리로 보면 야드 트랙터나 그러니까 트럭하고 비슷한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트럭이죠. 그 트랜스폰더를 따라 움직이는 트럭인데, 트럭이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를 등에 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리프트 AGV는 스스로 화물 내릴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리프팅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터리를 움직이고요. 보시면 이제 리프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렉이 컨테이너가 있으면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리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장비가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집어넣게 되는데, 크레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스스로 할수 있는 기술까지 되는 AGV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해서 이제 같은 유럽 지역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하나 자동화가 이제 자동 보어링, 오토 보어링. 선박을 이제 암벽에 붙여가지고 지금 Every minute matters when you are keeping the world moving. Manual mooring is slow and dangerous with risks from ropes under tension and hard man.
But with rope-free remooring means less use of thrusters and tugs, reducing more master or faster vessel supply core trip into existing terminals. The significantly slimmer footprint requires 40% less depth on the quay compared to existing models. Queen core activity for ease of use for remote. Further, Cavotec free more on Earth and puts the insides to work for your system. Every year, more muscle control, increasing system lifetime and decreasing cost of ownership. 3 for Sea Roads business and more master systems and takes more master. 자동 저반전 기능이 있었고 또 이 같은 카보텍은 그거와 함께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육상 정원 공급 AMP에서도 shore power to visiting ships over the next 5 to 10 years. A message where communities and consumers cannot and will not accept today's un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The modernization and decarbonization of ports are inevitable, where automation and electrification will not only increase efficiency, but at the same time lead to a safer workplace and we're accelerating our efforts to grow and keep 이런 면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SA Antwerp, MPET, ATS and CMB Tech launch the world's first hydrogen dual fuel straddle carrier. Using state-of-the-art dual fuel combustion engine technology, the machine runs on a mix of hydrogen and diesel to reduce the terminal'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replacing up to 70% of diesel with hydrogen. 최초로 들어가서 이제 수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엔터포항이고요. A giant leap towards a green, sustainable port of the future. 유럽뿐만 이런데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자동화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호주는 시드니나 브리즈번에서는 오토스트레드로 해서 The Patrick Terminal Sydney Autostrad is located in Botany-based Autostrad terminal in the world. Constructed in 2015, 2004 that for project, the 21 manual truck. This change in truck grids increased cap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terminal, resulting in the ability to service more trucks per hour, per day. The move to automation has resulted in a customer yard port to higher Patrick Terminal operation. 그 미국도 LB양도 AGV를 아까 보신 AGV를 적용해서 롱비치항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빨리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부산항 신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그 야드 자동화, 야적장을 자동화시켰고 특히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아신 분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이 수평형 터미널은 세계 최초로 자동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 수평형 터미널의 문제 때문에 이 자동화가 오랫동안 못 되고 있다가 어제였죠, 어제 부산항 1-5단계에서 그 석헌의 자동화 터미널, 완전 자동화 터미널에 드디어 준공을 했습니다. 이건 투어스인데 투어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거 보겠습니다.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장관님 나오셔서 또 내용 잠시만요. 신항 석컨테이너 부두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없는 완전 자동화 항만이 들어섰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혁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암벽 크레인이 선박에 있던 컨테이너를 들어올린 뒤 기다리고 있던 무인 이동 장비에 올려놓습니다. 무인 이동 장비는 야드 크레인까지 스스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야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부두 밖까지 내보냅니다. 이 과정의 모든 장비에는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시연 행사가 열린 부산항 신항 석컨테이너 2호 단계는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입니다. 완전 자동화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특히 모든 기대됩니다. 장비를 다 일단 국산으로 또 내연기관 장비들로 하고자 운영되던 노력을 기존 항만과 달리 접목할 만한 점이고요. 100% 전기로만 운영되는 전기로 탄소 운영되죠. 중립 항만입니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 회사들의 그 선박 운항의 정신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들었습니다. 하면 기존 자동 항만이 정상화되면 다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0개를 처리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업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자동화 장비가 들어와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좀 운영해보고 경험을 쌓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유럽 항만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배치도 수평 배치, 수직 배치형이라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럴 겁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수평 배치형, 수직 배치형을 좀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암벽 이중 장비 아직까지 자동화된 터미널이고 다만 이제 완전히 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다른 항만처럼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한 몇 년 걸릴 거다 정도는 이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포트의 지하를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가 시간이 좀 약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예,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부산항 신항입니다. 부산 신항이고요. 이제 이 보시면 예전에 우리 한진이나 기존의 터미널들을 보시면 요 야드는 다 요 야드에 있는 장면들은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자동화돼서 리모컨 컨트롤 움직이고요. 다만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컨테이너 배치와 선박이 일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돼 있죠. 수평. 이거 수평형 터미널이라 그러고 요 모든 요 도로들 사이로 외부 차량과 내부 차량이 다니면서 교차에 다니면서 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수평형 터미널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수평형 터미널은 효율성이 좋지만 단점이 외부에 들어온 차량,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내부 장비, 내부에 다니는 차량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미널에 있는 차량이죠. 차량도 같이 교차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상은 그 자동화 장비랑 외인 장비는 같이 다니면 같은 레이 안에서 움직이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요 터미널에서 요 이송 장비, 그러니까 YT의 자동화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마스블락2에 있는 외국 터미널이나 이번에 새로 짓는 터미널 같은 경우는 다 어떤 배치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BNCT 같이 이런 수직형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직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컨테이너 선과 요 컨테이너 배치가 90도 수직을 이루고 있죠. 이거 수직형 배치라 그러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내부에 다니는 차량은 여기서만 다니고요. 외부 차량은 요 뒤로만 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컨테이너는 두 개의 크레인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야적을 하고 화물을 실어주는 개념이라서 여기 있는 장비들을 자동화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화 터미널이나 뭐 청도라든지 칭다오 터미널 같은 자동화 터미널들은 다 이런 수직형 배치형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BNCT는 자동화 터미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수직형 배치에 쓰고 있고 또 새로 지은 부산 컨테이너도 이제 그림 깨졌지만 수직형 배치에 쓰고 있고요. 이번에 개장한 이게 동원 터미널, 이 터미널도 완전하게 보이진 않지만 보시면 이제 수직형 배치를 형태를 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터미널들은 다만 수직형 배치형으로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산 쪽을 약간 수산 넘어가서 새로운 형태의 블루푸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는 크게는 이제 수산업 자체를 스마트하는 거하고, 블루푸드를 이제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를 만들어내는 것.
대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산업 스마트한 대표적인 게 자원 관리, 양식 관리, 유통 관리, 가공 관리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 노르웨이나 뭐 미국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가들이 앞서 있고요. 특히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플랜트 양식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산여가식, 육상 양식 같은 게 빨리 개발되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대량으로 양식을 해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는 하나는 이제 이게 블루난로나 또 다른 어처럼 셀로, 세포로 아예 고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잡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그런 일, 그 소고기도 그런 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업을 위해서는 이런 많은 활동과 에너지와 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고 나서도 또 물고기의 현재로서는 약 60%를 버리고 있고 40%만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필요한 부분만 바로 세포로 배양해서 그 부분만 만드는 형태가 이제 새로 나오는 그 대체육, 그러니까 셀 컬처드, 배양육, 배양어육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블루난로 또는 블루시푸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핫하게 그러니까 각광받으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게 하나가 수산 부산물 활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활용하면 현재 60% 가까이가 버려지는데 그 남은 부분을 해양 바이오라든지 약재라든지 뭐 형태를 쓰는 형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준비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키오스트나 해수부를 통해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례를 좀 보시면요. 먼저 스마트 양식을 좀 보시면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죠. 오션팜 작은 규모의 양식이 아니라 거대 규모의 양식장. 먹이 피딩부터 해서 자동화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 약간 모양이 좀 플랜트 같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노르웨이는 클러스터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푸드 이노베이션 클러스터가 있고 다음에 오션 클러스터가 있는데 오션 클러스터는 아시겠죠? 노르웨이는 이제 바다에서 그 가스랑 기름이 나서 그 플랜트를 계속하던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클러스터가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이제 수산 양식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이 두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그 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이 기업 기술을 이용해서 수산 양식 장비를 만들고 양식장을 거대화시키기 위해서 자동화시켰던 협업 사례로 그래서 두 클러스터, 두 산업 분야가 협업해서 새로운 산업 자동화를 이뤄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지금 잠시만요. Very, very important to have water. 하지만 이제 실제 바다에 사는 양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게 배설물이 나오니까요. 바다를 일부 좀 어느 정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이제 육상 양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 영국 회사인데요. 릴 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Real Data approached us, say, hey, can we come and talk to you about what we're trying to develop for biomass estimation cameras with you? So because you really need to understand a lot more manually intrusive to fish.
what's actually happening under the camera system, you can get to thousands, so you get a really accurate representation of what's actually happening under the surface of the water. It records video of fish swimming by, and each time there's a fish in the frames of our stereoscopic camera, we are able to weigh that individual fish and put it into a distribution. When we weigh anywhere between 700 to 1,000 fish, we're unlocking new data that's never existed to these farmers. It also allows us to get the data when we want it, right? Particularly after you move the fish to another tank or put fish together with another set of fish, you want to get a new profile and get that back into the system for projections. We also health and wealth them to better systems like more farms and grow fish better than well.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양식장이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미국에 있는 블루날로에서 있는 아까 environmental problems. Growing it from cells might one day offer an alternative. 연어입니다. 이 셀 연어들은 It's going to be a long, very hard journey to get there. Foods made this way aren't yet approved for sale in the US or anywhere in the world except Singapore. And even if they, for thousands, in 18 이런 작업하면서 soon, 많은 fisheries were catching millions of pounds of salmon every year. For a while, the supply of salmon seemed limitless, but it wasn't. In fact, wild salmon popular some came about in the late 60s. By the early 2000s, around 2/3 of the salmon Americans were eating was grown wild. Roughly 12% of all fish caught every year are turned. And then the cells will grow. When you go to the sushi bar, you're sort of in an exploratory mindset.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모든 그 법제가 끝내 있어서 바로 그 출시가 가능하고요.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FA 승인하고 있고, 국내에도 블루날로 같은 경우에는 저기 풀무원과 협력을 해서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도 대응 및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나갔네요. 갑자기.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유럽 회사입니다. 유럽 넘어갔어요. 같은 회사로 블루시프으로 연어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게 아이슬란드에 있는 Pharmaceutical and even fashion products from the wild cod are to see the potential in our natural resources and discard or throw away up to 60% in connecting industry professional 5% of products. 95까지 95%가 활용이 가능하고 Innovative health, pharmaceutical and even fashion products from the wild cod are being developed in the Icelandic seafood industry.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 에너지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양 에너지와 해양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말고 이제 그것도 물론 풍력도 해양 에너지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수소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간이 그려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30년부터 50년 사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고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제 이건 We wanted to create a new vision, and we're willing to dream of things that never were. 물을 가둬놓는 개념이어서 이제 약간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데 있어서 그런 발전보다 이제 We were prepared to challenge 개념이고요. conventional thinking, to inspire. 물에 끼워놓고 에너지를 플러팅한 상태에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연대를 흡혈시켜 나갈 수 있고요. Survive. And we want to play a positive part in that.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Welcome to Hornsea 2, the world's largest offshore wind farm.
Take a look around. You're surrounded by 165 turbines covering an area of 462 square kilometers, or 4 million homes. Coast in the North Sea. Hope. It's our offshore base farm. Each turbine stands roughly 200 meters above sea level. If you look around, you can see how the size compares to Big Ben, the London Eye. We work in teams on shift patterns. Every day starts with us open sea. It's time at 90. Just to scale, enjoy the experience. 그리고 여기 이제 파력 순서라고 하는데 파력보다는 이제 이 장비는 파력은 파력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서 육상에 공급하기보다는 부위, 그러니까 스마트 부위에 공급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장비로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얘는 이제 그런 감시 기능보다는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My name is Devin DeParlo. I'm our Genius Sensors background in California that are reasonably as Walter Ocean, the barriers of complexity that your experience to undertake coral and kind of coral well, but here in Florida alone, on an annual basis, coral reefs provide starve to death. So we really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sensors, so we have to physically go out, retrieve them, download the data, and then redeploy. And many of these are red because they've either been lost or funding has been lost for these projects, and so they're no longer actively collecting data. They also 장비입니다. 이렇게 소파는 이제 이런 장비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위고요. 이런 부위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가장 이런 걸로 가장 유명한 장비를 모으는 해양의 정보를 모으는 가장 유명한 장비가 지금 보시는 이 세일 드론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동안 운영하고 해양과 모이는 그래서 바다에 쫙 뿌려놓고요.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노아,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온의 변화, 수출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선무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려놓고 놔두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허리케인에서 거쳐냈다는 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정보를 계속 왜냐면 사람이 배를 우리나라 조사선 같은 걸 통해서 배를 몰고 나가서 정보를 모으고 연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선박에 대한 비용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인 선박을 뿌려서 정보를 모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실제로 성공도 정보도 굉장히 양질 정보를 모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딱 시간을 마친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형태의 뱃슬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도 많이 세우고 있고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리는 대한민국이 그리는 2030년 해양수산 미래상은 이런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 모든 뭐 자유로운 선박이라든지 수소 선박 그리고 바다에 대한 깨끗함, 재생에너지, 새로운 식품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확대하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40년까지는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예, 고맙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예. 우리 권호인 대표께서 우선 진정 토론 좀 해주시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그 양을 아주 보기 좋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또 제가 생각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다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이 되고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느 분야에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인지.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는 튜아스 터미널에 대규모의 그 자본 투자,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난 5천만 TU를 핸들링 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계 선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파로이드가 컨테이너 트래킹 시스템을 자사 컨테이너 160만 TU 중에 70만 TU를 설치를 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는 이미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 컨테이너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하파로이드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굉장한 기술 발전이 있는 그 이면에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최근에 영국의 루이스라는 국방안보연구기관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을 세세하게 캐치를 해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최근의 일인데, 글로벌 네트워크는 그 모든 움직임을 위성에서 다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실시간 디지털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보력과 현재 국제법이 상충이 된다는 거죠. 법은 만들어놨을 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그 전해주신 것을 우리랑 관련해서 어디에 접목하는 게 좋을 건가, KMI는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그걸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KMI 대표로 나온 건 아니어서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을 KMI 방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질문, 돈이 되겠냐?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양에 있는 기술 개발 기술 중에 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해양수산 R&D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 부분이 민간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어떻게 해양에 쓰고 정비하는 부분은 30년, 뭐 앞으로 30년, 40년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셀 컬처드 피쉬, 그러니까 배양육 같은 것도 사실 그게 돈이 되려면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미국 이미 앞서 있는 기업들도 10년을 바라보고 10년 동안 버틸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은 돈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손 놓고 있다가는 이제 식량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지만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를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억이 될 걸 보고 있고, 그 1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푸드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사람들 못 먹여 살린다가 이미 거의 학계의 정론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굶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곡물을 수출하고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을 무기하기 시작하면 저희 나라 우리 국가로서는 식량에 대한 확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컬처드 피쉬나 이것도 다른 셀컬처드 뭐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량 안보 문제에서도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나라들이 보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 돈이 되겠냐 부분은 현재로서는 가장 뭐 아까 보셨겠지만 현재로서 저희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사실 조선사에 있죠. 조선사에 있어서 그 기본 아까 메탄올 선박이라든지 또 나중에 수소 캐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기존에 있는 기존의 기술을 활용해서 대량 쌍갑을 만들 수 있는 선박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 개발이 돼야 가치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의 추적을 떨어뜨리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항만 자동화 부분은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앞으로 좀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테이너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미팅도 많이 해보고 인터뷰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스마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선사가 비용을 절감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컨테이너 들어온다고 뭐 관리 비용이 자산 운영 비용이라든지 트래킹 비용이 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게 선사가 화주에게 주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밸류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하팔로이드라든지 ON이라든지 뭐 CNN, 뭐 MS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선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상선이 그거를 캐치업하지 않으면 고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캐치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2024년 내년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현대상선하고 이제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확대 나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대답드려야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AIS나 그런 걸 통해서 다 정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대답하기 좀 어렵고 정보력 국제 부분 제가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KMI로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KMI 생각이 제 생각이 더 큰데 현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큰 기업들,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5인 이하의 기업들입니다. 5인 이하 또는 뭐 매출액 5억 이하 기업 너무 많고 70~80%가 거의 다 그런 기업들이고 이제 대량 생산 조선소라든지 선사 몇 개만 이제 큰 기업들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축소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이제 산업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축소 사회에 들어갈 때 그런 대기업들 말고 작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을 위한 모델을 일본이나 미국을 성장 모델을 잡았다면 향후에는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좀 작고 강한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블루날로라든지 블루시프 이런 기업들을 키워나가서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자유운항 선박 거기에 대한 뭐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자유운항 선박해서 극단적으로 선원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선원들이 뭐 5만 명이다 했는데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선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업이 되는 거는 뭐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DP에 이제 뭐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 뭐 3%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투표권이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제로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게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류 산업은 있잖아요. 물류 산업은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 산업은
사실 그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투표권 행사하면은 엄청 더 큰 파워를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화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투표권 이런 것도 한 사람당 뭐 1인당 한 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가 이제 우리가 뭐 한 1,500척 있으면 한 척당 우리가 뭐 참 10표를 줘가지고 그러면 뭐 15,000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은 이 자동화가 이 정치력하고 이게 반비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같은 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화, 자동화 뭐 이렇게 하면서는 이런 사회가 가는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힘까지도 같이 그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사람이 한 사람도 타지 않는 4단계는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정도로 좀 뭐 한 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 자율운항 선박으로 한다든지 하는 또 타협안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이렇게 과학의 이제 발전 에는 이런 이제 사회과학상의 그런 이제 그 문제점까지도 같이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 정치 이렇게 대한 생각을 많이 못 해봤지만, 이제 그 인원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선박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자동화되면서 바로 당장 내일 또는 뭐 10년 내로 인원이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뭘 같이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인구 감소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인구 감소하고 그러니까 생산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동화나 자율화가 사실은 그런 인구 감소를 커버해주고 고령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같이 와서 현장에서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그걸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에서 약해지는 경쟁력 부분을 자동화 자율화가 확대해주면서 커버해주면 이제 이걸 잘 맞춰준다면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맞춰준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구 감소는 뭐 단순히 해운항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화 또 자율화도 전반적인 국가적인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해운항만 보면 정치력이 감소한다고 보긴 또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말씀하실 분 계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경기 평택, 말씀하십시오. 경기 평택 항만공사의 그 해양 레저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영모 박사님,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소개를 듣다 보니까 그 세일 드론이라는 게 눈에 지금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상용화된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제가 지금 제부도 그 마리나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마리나에 어떻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라든가 조언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세일 드론은 레저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꼭 레저용이 아니어도 활용된 사례는 없고요. 세일 드론은 기본적으로 노아랑 미국 해상기상청과 같이 해가지고 미국 해안 지역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온도라든지 습도, 뭐 물의 흐름, 조류를 계속 정보를 모으기 위한 장비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저한테 저로서는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질문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일 월요일에 돌아가면 저희 그 홍정환 박사님이라든지 저희 쪽 해양 레저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봐서 답변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인현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여기 지금 해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인지 하여튼 뭐 예비 그 해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건 좀 뭐 이런 주제하고는 좀 번외인데, 저도 지금 해군 대위로 이제 예비역 대위로 좀 제대를 했고,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제 발표해 주신 이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그 이순신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이순신이 과연 뭐 육군인가 해군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해군 해양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순신은 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이순신 제독으로 좀 불려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좀 그렇게 좀 인식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독이라고 예, 부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 정성훈 선생님 계세요? 정성훈 우리 단톡에 글을 남기셨는데 질문. 아, 네, 교수님. 예, 예,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아, 네, 제가 지금 따로 ESG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ESG 관점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 항만,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정말 좋은 개념이긴 한데, 이러한 자원을 활용을 할 때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가용을 해야만 지속 가능 경영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투자사에서도 그것을 좋은 포인트로 봐서 투자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갖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 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부담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 측에서 뭐 산업계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제도라든지 뭐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좀 오늘 우리가 좀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질문 같은 하여간 내용은 여기 잘 알았어요. 여기 우리가 관심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영호 교수님, 정 네, 교수님, 예. 예,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토론 좀 많이 됐기 때문에요. 10시 반도 넘고 해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해군사관학교를 대표해 가지고 양지훈 우리 교수님 또 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 교수님 예. 좀 말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제가 전반기는 못 듣고 후반기만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하신 전영모 박사님 아주 유익하고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폭넓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지만 또 여러 가지 해양수산 발전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다양한 기술 발전 분야를 오늘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좀 보여주셔서 견문을 넓혀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다는 세일 드론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많은 해양에 대한 연구자들이 해양에 있는 실질 데이터를 뭐 이제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액세스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해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그에 대한 이제 메인티넌스라든지 이를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골칫거리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혹시 이제 세일 드론이 등장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해양에 대한 정보를 해양조사원에서 이제 배가 가가지고 이제 스팟 정보를 얻는 이런 단계라서 상당히 미국과 비교하면 연구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 세일 드론 것을 활용하면 우리나라도 실시간의 각종 해양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그 해양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을 크게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연구하실 때 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또 그와 관련한 우리 발전 기본계획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오늘 유익한 발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조사하는 거에 한계점 분명히 존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해양과학 교수회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마찬가지로 조형선이 필요하다 막 그런 말씀하시면서 근데 선박의 한계 분명히 존재해서 그 부분 분명히 분명하고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세일드론 형태보다는 아까 그 전에 봤던 소파, 스마트 V 라는 개념으로 좀 더 접근하고 있는 방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V 쪽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형태고요. 다만 이제 그 노아처럼 장기적으로는 저희 이제 해수부랑 기상청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쪽으로서 이제 저희 KMI나 저희 쪽의 바람은 해양 기상청이 좀 만들어져서 노아 같은 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지훈 교수님, 양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도들이 지금 뭐 점호 때문인지 많이 나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근우 교수님과 전영모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표 내용들이 생도들한테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표류기는 하멜 표류기를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새로운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해군과 관련된 자료를 일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MI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과학기술 쪽은 키오스트가 거의 전담하는 걸로만 알고 있고 다 정책이나 해양 전략 쪽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KMI에서도 이런 걸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새롭게 많이 배워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좀 늦은 밤까지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시고 특히 두 분 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그 강의였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신 두 분에 다시 한번 박수 보내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